사람에게는 이상한 순간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했는데 어떤 사람 말은 무겁게 들리고 어떤 사람 말은 대수롭지 않게 흘러갑니다. 똑같이 부탁을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감히 쉽게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만만하게 보이는 쪽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착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쉽게 여기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자기 마음보다 남의 편의를 먼저 챙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먼저 챙겼는데도 원래 너가 하는 사람이 되고, 먼저 참고 넘어갔는데도 네가 더 이해해를 듣고, 먼저 도와줬는데도 감사 대신 당연함만 남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이렇게 속삭이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자꾸 내가 쉬운 사람이 되는 거지?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면 성격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진로될 필요도 없습니다. 딱 5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말의 길이, 반응의 속도, 경계의 선, 설명의 양, 그리고 호의를 쓰는 방식. 이 5가지만 달라지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당신의 무게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99%가 모르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말의 경계를 세우는 법.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은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말이 흘러가는 방식 때문에 생깁니다. 상대가 한마디를 던지면 그 말 뒤에 더 큰 말로 이어붙이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습관처럼 덧붙이는 과정에서 우리의 태도가 가벼워집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몸에 배어버린 말하는 방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말에는 양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가 있는 말은 짧아도 단단하게 들립니다. 경계가 없는 말은 길어도 흔들려 보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당신에게 일을 물었을 때 예전에는 상황을 다 설명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 늦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까지 차례대로 늘어놓곤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해보세요. 결과만 간단하게 말하고 그 뒤를 조용히 닫는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렇게요. 말이 짧아서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말의 끝을 당신이 스스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상대에게 넘기지 않고 내가 선택한 지점에서 멈추는 순간 말은 단단해지고 사람은 쉽게 넘볼 수 없는 인상을 줍니다. 또 이런 순간도 있죠. 누군가 당신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할 때 예전에는 긴 해명을 붙였습니다. 내 의도를 설명하고 상대가 오해할까 걱정하며 마음속 이유를 다 꺼내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해명은 길수록 약해 보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말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짧게 한 줄만 남기면 됩니다. 그날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의도를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친절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마음과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말의 경계가 생기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지나치게 열어두지 않는 사람이구나. 말을 들이밀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말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의 출입문을 당신이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작도 내가 정하고 끝도 내가 정하는 것.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말 전체에 무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첫 번째 힘입니다. 반응 속도를 늦추는 법.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은 말의 양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반응 속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의도치 않게 자신의 시간을 가볍게 보여주곤 합니다.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장하고, 부탁을 들으면 생각도 하기 전에 네 라고 하고, 질문을 받으면 숨도 못 들이쉬고 대답해버리는 행동들. 이런 모습들은 성실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유가 없는 사람으로 비치고
때로는 시간을 쉽게 내주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때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남긴 말이죠. 성급함은 약함을 드러내고 숙고는 힘을 드러낸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빠르게 반응할 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했던 마음과 달리 상대는 그 숙고의 부재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무뚝뚝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존중받는 리듬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단순한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누가 부탁을 했을 때 무의식처럼 해볼게요가 나오기 전에 짧게 멈춰보는 겁니다. 그 멈춤은 길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호흡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호흡 안에서 상대는 집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나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네. 생각한 뒤에 결정하려는 사람이구나. 이 작은 주의 하나만으로 상대가 느끼는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답장을 보내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바로 답하려는 습관을 조금만 늦춰보세요. 서두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독특한 품이 느껴집니다. 마치 스스로 중심을 잡고 움직인다는 느낌이죠. 동양 사상에서도 이런 태도를 오래전부터 강조했습니다. 주역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움직임보다 멈춤을 먼저 배운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멈춤은 의식입니다. 생각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잠시라는 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멈춤이 생기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당신이 내보내는 인상도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말에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조심해서 말을 꺼내야 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응 속도를 늦춘다는 건 자기 시간을 아끼는 방식이자 자기 존재를 아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여유는 당신을 만만하게 만들었던 많은 오해들을 조용히 정리해 줍니다.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두 번째 힘입니다. 경계는 말보다 기준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만만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도 성격이 착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여기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여기부터는 어렵다라고 스스로 합의해 놓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상대는 몰라서 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서 넘어옵니다. 이때 들려줄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강조했던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의 말입니다. 경계가 흐려지면 상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잃는다.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남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세우는 첫 단계는 상대에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선을 긋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준들입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 메시지를 받지 않는다. 무례한 말에는 바로 선을 고친다. 돈 거래는 하지 않는다. 불편한 부탁은 다음날 천천히 결정한다. 이 기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말보다 기준이 먼저 움직이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흐르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구나. 자기 방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기준을 지킬 때 목소리를 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정을 굳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방식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제가 시간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 문장들은 갈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단호함과 예의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는 내지 않되 선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 경계는 화를 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 지키는 것입니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을수록 편안합니다. 서로 어디까지인지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계가 없는 사람은 처음엔 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에 작은 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상대와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오래가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다루지 못합니다. 만만함이 사라지고 존중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세 번째 힘입니다. 설명을 줄일수록 사람은 당신을 더 신뢰한다.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는 또 하나의 지점은 설명이 많아지는 순간입니다. 의도를 오해할까 걱정될 때, 상대가 실망할까 불안할 때, 상황이 불리해질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본능처럼 해명을 붙입니다. 하지만 설명은 길어질수록 진심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속 불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과잉 설명이라고 부릅니다. 불안이 말을 밀어내고 말이 많아질수록 무게는 가벼워지는 구조죠. 이때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구절입니다. 강한 의지는 말하지 않는다. 약한 의지가 말을 보탠다. 이 말은 공격적으로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심이 분명할수록 말이 짧아지고 단순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설명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고 필요한 만큼만 덧붙이고 그 뒤는 조용히 닫는 것.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유를 묻습니다. 왜 이 일을 맡기 어렵나요? 예전에 우리는 미리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정, 사정, 기분, 상황을 차례대로 꺼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현재 일정상 이 일은 제게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의 입장은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혹은 누군가 당신의 결정을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속속들이 마음을 꺼내 보여주듯 긴 설명이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말이 이어졌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설명이 없어서 무심해 보일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설명이 짧아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평가하는 대신 당신의 판단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설명을 줄인다고 해서 상대에게 방어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명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줄이는 것입니다. 고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죠. 말이 많으면 흐려지고 말이 적으면 밝아진다. 밝아진다는 뜻은 의도가 분명해진다는 말입니다. 설명을 줄일수록 당신의 말은 또렷해지고 당신의 기준은 선명해지고 당신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무게를 갖게 됩니다. 설명이 많을수록 대화의 중심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설명이 줄어들수록 중심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따뜻함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내 마음과 사정을 끝까지 펼쳐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은 줄이되 진심은 흐르도록. 이 균형이 잡히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쉽게 넘보지 못하고 쉽게 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네 번째 힘입니다. 호의를 베풀되 가치를 잃지 않도록 지켜라.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는 가장 깊은 이유는 사람에게 너무 많이 내어주어서가 아닙니다. 내어준 뒤에 그 호의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호의는 원래 따뜻한 힘입니다. 하지만 호의가 당연함이 되는 순간 그 따뜻함은 가치를 잃고 오히려 나를 소모시키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남긴 말이죠. 받는 이는 금세 잊어도 주는 이는 오래 기억한다. 우리는 오래 기억합니다. 도와준 날의 마음, 들여준 시간, 희생했던 에너지까지. 하지만
상대는 그날의 도움을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은 줄었지만 기대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결국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호의를 잃지 않으려면 먼저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호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에, 모든 방식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호의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때는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선택한 방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호의를 지키는 데에는 3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부탁을 들을 때는 조건 없는 예스를 멈추는 것. 상대가 부탁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호의는 빠른 속도에서 소모됩니다. 부탁을 들을 때 이렇게 한 호흡만 들이쉬어 보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만으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아무 때나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상대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둘째, 도와준 뒤에는 그 가치를 스스로 지워버리지 않는 것.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은 당신의 노력을 축소시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축소된 호의는 다음에 또 요구되는 호의가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짧고 정중한 이 문장은 호의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들어간 당신의 시간을 조용히 남겨둡니다. 셋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반복하지 않는 것. 한 번의 도움은 호의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반복되는 도움은 소모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이에게 주는 것은 주는 이의 마음을 해치는 일이다.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 대신 침묵이 돌아온다면 그 관계는 조정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호의를 거둬들이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호의는 멈추라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따뜻한 사람일수록 누군가 필요로 하면 또 손이 먼저 나갑니다. 하지만 호의를 지키는 5번째 힘은 이 마음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주는 따뜻함이 가볍게 소비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호의가 존중받기 시작하면 상대가 먼저 달라집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부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당신을 대하는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5번째 힘입니다. 이 5가지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성격이 원래 이렇게 부드럽고 원래 이렇게 배려가 많은데 정말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건 성격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저 당신 안에 원래 있었던 힘을 조용히 꺼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만해 보였던 순간들은 누군가가 우리를 얕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덜 챙겼던 날들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이상으로 흘러나오던 순간들, 서둘러 반응해버리던 습관, 분명한 기준이 있었지만 그날의 분위기에 밀려 지켜내지 못했던 시간들, 마음 깊은 이유까지 전부 설명해야 한다고 느꼈던 저녁들, 따뜻하게 베풀었던 호의가 어느 순간 당연함으로 변해버렸던 관계들, 그 모든 순간이 겹쳐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 살아오며 쌓인 자연스러운 흔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할 때 한 호흡만 더 멈추고 반응할 때 한 걸음만 더 천천히 가고 나를 지키는 기준을 한 줄씩 다시 세우고 필요 이상의 설명을 내려놓고 내 호의의 가치를 내가 먼저 지켜주는 것.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분위기 전체를 바꿉니다. 그 변화는 목소리도 아니고 표정도 아니고 태도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 예전과 똑같은 말투인데 왜 더 단단하지?
부드러운데 넘어가면 안 될 느낌이 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중심이 있다. 우리가 바랐던 존중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고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바로 세우면 세상이 그를 바로 본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순간 세상이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깨달음이 찾아올 거예요.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다만 나를 덜 지키며 살아왔던 거구나. 당신의 무게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드러내고 세우고 지켜갈 시간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기준과 리듬 안에서 조용히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들도 당신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